음악이라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시면서 이 분야를 음악사에 적용을 해서 연구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창작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계시고요. 국립안동대학교에서 지금 재직 중이시고 저희 갈무리에서도 방학학기마다 강연을 해주시고 계시기도 하세요. 지금부터 김 선생님 강연 시작할 텐데요. 시간 소개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역의 음색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출판을 했고요. 관련돼서 중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강 다 제가 쓴 내국의 음색의 이제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요약을 한 것이고요. 또한 이제 거기 없는 부분까지 좀 포함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의식 같은 것들도 같이 제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음색이어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드러는 없을 겁니다. 음색이라는 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로 음색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음악가이기 때문에 일단 음악의 관점에서 이 음색을 정의를 해봅니다. 소리, 느낌의 차원들입니다. 그 차원들 중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음고, 음가, 음의 강도, 음색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색을 제가 조금 이렇게 피코스를 맞춘다는 얘기는 음고, 음가, 음의 강도보다는 이 음색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 이런 얘기겠죠. 음고, 음가, 음의 강도가 같은 두 가지 소리가 여기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악보를 쉬운 악보니까 아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높은 음자리 표지요. 둘 다 2분음표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둘 다 2분음표니까 음가가 같아요. 이음과 이음의 음가가 음의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둘 다 포르테, 여기 F는 이제 포르테라고 해서 좀 강하게 연주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음의 강도도 같고요. 음고도 같습니다. 둘 다 같은 자리에 있죠. 솔 자리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음은 음고, 음가, 음의 강도 이 세 가지가 같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다른데 그게 뭐냐? 음색입니다. 이것을 연주하는 악기가 바이올린이고요. 얘가 연주하는 악기가 첼로다 이래버리면은 나머지 셋이 달라도 이 두 소리를 여러분들은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음색이 다름으로 해서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음색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음고, 음가, 음의 강도, 음색 이 네 가지 것들은 제가 이 책에서 줄기차게 설명을 드린 음악의 재료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악의 재료라고 한다면 이제 그 재료를 갖고서 음악을 만드는 겁니다. 식재료가 있고 그걸 이렇게 저렇게 다루어서 음식을 만들고요. 또 건축의 재료들이 있고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초가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음악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음악의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음악의 재료들이 얘네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적혀있지 않은 다른 것들이 음악의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죠. 리듬은 음악의 재료다. 음악의 중요한 측면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음가는 얘가 2분음표라는 게 음가죠. 근데 만약에 2분음표 하나 나오고 또 나오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음가가 나오면 그때는 리듬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리듬이라는 거는 음가가 두 개 이상 있을 때 서로 다르거나 서로 같거나 어쨌거나 두 개 이상의 음가가 시계열적으로 제시되면 그걸 리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같거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고가 시계열적으로 제시되면 선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율은 음고의 조합이고요. 리듬은 음가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음고, 음가가 더 낮은 단위일 것이고
더 낮은 단위 것이고 은유적으로 얘기해드리면 원자값입니다.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선율이나 리듬은 이제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리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양한 리듬들이 있다면 그 리듬들은 결국은 음가들의 연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듬이나 선율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음고, 음가, 음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갖고서 가장 그 밑에 단위에서부터 음악을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선율만 해도 재료가 아니라 벌써 이미 만들어낸 거죠. 재료인 음고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선율이기 때문에 선율은 음악의 재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음악의 재료들이 얘네들인데 이 네 가지 차원들을 여러분들은 한 번에 동시에 통합적으로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음을 들려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것들을 다 지각을 하실 겁니다. 딱 들려드리면 저 소리는 소리고 베올린이 연주하고 이분은 표고 또 강한 소리다 포르테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 모든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차원들을 다 동시에 듣는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 드리면은 아주 정말 찰나의 순간의 차이로 어느 것부터 먼저 듣고 어느 것부터 나중에 듣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확 갑자기 던지면은 적대적인 그런 의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 뭔가를 던진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제가 던진 것들을 파악하기 전에 이렇게 제일 먼저 고개를 확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거나 돌리시거나 할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무언가가 여러분들한테 날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날아오고 있는 것이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는 그거보다 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날아오는 것이 빨간색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동그란 공인지 삼각형의 어떤 것인지 사각형의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은 또 다음 순간에 지각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음고, 음가, 음영감도, 음색 이런 것들도 아주 순간순간 그 찰나의 순간 음고부터 먼저 지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음가 그 다음에 나중에 지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다르게 지각을 한다는 것이고 그런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 뇌에서 음고를 지각하는 부위가 있고 음가를 지각하는 부위가 또 따로 있고 음색을 지각하는 부위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각 차원들에 대한 지각을 지금 제가 여러 부위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다면은 그런 종류의 지각을 모듈적 지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책에서 17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음색으로 놓고 본다면은 오른쪽 측두엽에서 이 음색을 지각을 하는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 이제 여러 부위가 있고 이제 특히 가장 바깥쪽에 대뇌피질이 있고 그 대뇌피질의 앞부분이 이제 전두엽이고 양쪽 옆에 측두엽이 있고 이제 뒤쪽에 구정엽과 후두엽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위들 중에서 어느 부위는 시각 부위를 담당을 하고 또 어느 부위는 후각 부위를 담당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음색을 담당하는 부위는 이제 오른쪽 측두엽에 있고 음꼬를 담당하는 부위는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꼬를 담당하는 부위가 따로 있고 음색을 담당하는 부위가 따로 있다는 얘기는 음꼬 따로 음색 따로 지각을 한다는 얘기고 이게 바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듈적 지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네 가지 차원들 중에서 여러분들 어느 게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질까요? 일단 한번 설명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악을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씨가 실기F에 나와서 백지영 씨 이거 아니고 사랑을 안 적을 수 없잖아요. 이제 다시 사랑하네 말하는 난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사랑할 수 없어서 바보처럼 사랑하네 말하는 널 사랑한다. 소리가 너무 들었어. 어떡해.
먼저 불렀습니다. 똑같은 노래를 이제 같은 조로 불렀어요. 여러분들 두 분의 노래에 느낌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예, 이선희 씨와 백지영 씨의 목소리를 혼동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음색이 다른 겁니다. 지금 예, 백지영 씨의 고유의 뭐 허스키한 음색, 이선희 씨의 조금 청아한 음색 이런 것들이 예, 지금 음악의 차이를 예, 두고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그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즐겨들 보고 계시지 않을까 추측을 했는데요. 인터넷과 조금 기가 느린 것 같은데요. 이선희 씨의 인연이라는 노래를 이선희 씨와 이선희 씨 아닌 네 분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세 번째 다섯분 중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다들 얼굴 생김새들이 다 다르시고요. 마찬가지로 목소리도 다를 겁니다. 제 목소리에 어떤 특별한 음색이 있어요. 제 소리하고 똑같거나 비슷한 소리를 내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쉽지가 않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어려운데다가 아주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선희 씨 목소리를 똑같이 내죠? 근데 이선희 씨뿐만이 아니죠. 다른 가수들, 그 가수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흉내내시면서 참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선희 씨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을 클래식 쪽에서는 좀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아까 들렸어요. 똑같은 노래를 다른 클래식 성악하시는 분의 목소리로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두 개 같은 노래입니다. 푸치니라는 이태리 작곡가의 오페라 아리아입니다. 마네스키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오나의 아버지, 결혼을 허락을 안 하는 아버지한테 결혼 좀 시켜줘 하는 그런 가사를 듣고 있는 노래인데, 이게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아까 이선희 씨와 박지영 씨의
음색 차이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혹시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더 차이가 난 거예요? 이선희 노래보다는 이쪽으로 더 낫다고? 네. 그게 차이가 확실히 났어요. 차이가 확실히 났어요? 예. 다른 분들도 그러십니까? 아니요. 의견이 좀 다르시네요.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글쎄요, 예, 저도 그 조태영 씨의 음색 차이를 A라고 그러고 이선희 씨의 음색 차이를 B라고 그런다면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음색 차이는 A 대 B라기보다는 A 대 A 다시 정도가 아닐까 제 생각이에요. 제가 B가 더 예민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두 분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조태영 씨와 이 이선희 씨의 차이만큼은 좀 아닌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성화 아프십니까 혹시? 굉장히 귀가 예민하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귀가 예민하다면 지금 세 번째 분과 네 번째 분의 그 음색 차이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평균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악가들의 이창법, 이 벨칸토 창법이라고 합니다. 성악가들의 벨칸토 창법은 제가 봤을 때는 성악가 분들의 개개인의 인성의 음색 차이를 충분히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좁히는 쪽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벨칸토에 대해서 제 책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조금 비판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요지로 벨칸토는 개인의 성악가들의 인성의 음색의 차이를 분명하게 잘 드러내지 않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그런 기제로 작용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또 그 밖에 여러 몇 가지 관점으로 벨칸토를 이건 본문에서보다는 각주에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하면 혹시 벨칸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참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집니다. 어떤 얘기를 할 때. 제가 이 책에서 벨칸토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주의 깊게 읽으시면은 저 강의하는 김진호가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구나. 세상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고초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비판과 비평의 그런 함의가 담겨있는 그런 글들을 많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소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음색이라는 것은 결국 소리 느낌의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느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는 어떤 마음작용이지요. 네, 여러분들은 소리에 대해서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또 마음작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깃든 곳이 우리 뇌지요. 예, 그래서 제 책은 그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적인 논의가 뇌와 관련된 논의고요. 그 뇌 안에 깃든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인지과학적 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논의들도 제 책에서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베이스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감각, 지각, 인지, 개념, 자격, 사유, 의식,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 그 중에서 지각과 개념작용, 사유를 제가 빨갛게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얘네들을 특히 더 제가 이 책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감정도 중요하고 특히 음악이라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제 책은 감정에 대해서는 좀 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게 인간의 마음작용일 때 왜 이런 얘기를 제 책에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음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음악은 감각, 지각, 인지, 사유의 대상입니다. 감각의 대상이고 지각의 대상이고 동시에 음악을 들으면서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의 대상, 사유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음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서와 감정의 표현물일 수도 있죠. 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제가 17쪽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특히 지각과 사유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각은 감각 정보가 뇌에 전달되어서 의식된 것이다. 이것은 보수적이고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마음기계의 타협 문화적 작동 방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마음 기제의 탈문화적 접근 방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지각 방식과 서양인들의 지각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것이라면은 한국 사람들의 문화와 서양 사람들의 문화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각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인들과 서양인들, 아프리카인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지각도 문화적인 것이고 개념적인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각이 정말로 탈문화적인 것인지 문화적인 것인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지과학과 신경과학자들의 논의의 결론이 나아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정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지각은 탈문화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다면 뭔 소리냐, 그것도 문화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 저는 이쪽 노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유는 정보를 자극과 상대적으로 무관하게 처리하는 뇌의 작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제가 해놨는데, 그래서 음악을 지각할 수도 있지만 음악을 사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과 사유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음악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 축이다. 중요한 두 가지 축들로 여러분들한테, 우리 인간들에게 작용한다는 것인데, 이를테면 지각과 사유가 서로 다르다면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한 것, 아는 것, 사유한 것이 지각할 수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달에 관해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가까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이는 것은 지각이고 아는 것은 개념 혹은 사유작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각과 사유의 불일치적인 그런 케이스를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거 느끼시나요? 지각 못하시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과학하시는 분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아신다면, 무거운 물체가 우주에 있다면 그 주위에 이 공간이 이렇게 휘어진다, 이게 상대성 원리의 한 내용인데, 그렇게 우리가 그 상대성 원리를 이해를 하더라도 공간이 휘어진다라는 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지각과 사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음악의 경우에도 지각의 대상일 수 있고 사유의 대상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각이 될 수 있는 음악이 있고 지각이 안 될 수 있는 음악이 있고, 또 지각이 안 되는데 이해는 갈 수 있는 음악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음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작곡가가 이 음악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딱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악과 관련한 개념, 그 음악과 관련한 사유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해서 그 음악을 딱 들었을 때 정말 그대로 들리느냐, 그대로 지각을 하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각되어지지 않는 개념도 음악과 관련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지각의 개념을 서양음악사 비평을 위한 열쇠로 저는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색선율이라는 개념을 제가 제 책에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겁니다. 음색선율에 대해서 제 책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 책을 따라온 분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셨다고 했을 때, 그 음색선율에 해당되는 음악을 딱 들었을 때 과연 지각할 수 있느냐, 음색선율이라는 것을.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 음색선율의 개념 주창자인 쇤베르크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세기 훌륭한 작곡가입니다. 쇤베르크. 그 사람을 제가 감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클랑 파르의 멜로디에. 그 개념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쇤베르크 음색선율 개념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폭, 사유의 폭, 음악에 대한 생각의 폭이 늘려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감히 기대하고 이런 글들을 썼다는 거죠. 조금 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그리제이라는 또 제가 많이 다루고 있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프랑스 작곡가죠. 이 사람이 이제 다성음악과 단성음악의 개념을 또 무력하게 빠뜨렸습니다. 지각이라는 관점을 통해서요. 다성음악, 단성음악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어느 한순간, 주어진 한순간에 음이 하나만 나오면 단성음악입니다. 주어진 순간에 2개 이상의 음이 나오면 다성음악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어진 이 순간에 제가 한순간 한마디 말만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인간이 동시에 두 소리를 발음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호미라는 몽골리안 창법이 전통 창법이 있는데 그 창법을 하시는 분들에 의하면은 동시에 화음이나 음정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시간이 없어서 그걸 소개는 못해드리고 제 책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요컨대 단성적인 목소리로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제가 지금 단성적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잘 들어보시면 또 다성적인 강의를 제가 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다성적인 강의 안 하고 있나요? 제가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여러분들 귀로 들으시죠? 동시에 제 소리가 저 이렇게 이런 데 벽으로 부딪히고 그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갑니다. 이게 반사음입니다. 제 입에서 여러분들 귀로 바로 가는 소리를 직접음이라고 하고 부딪혔다 가는 게 반사음입니다. 이 자리는 별 노래 부르기에 적합한 자리는 아닌 것 같네요. 강연하기에는 좋은 자리지만, 만약에 이 자리가 목욕탕이라고 쳐봅시다. 혹은 콘서트홀, 좋은 콘서트홀. 그럼 제가 강의를 할 때 혹은 노래를 부를 때 제 소리가 막 울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사음들이 막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음을 듣는 동시에 반사음도 0.05초, 뭐 0.03초 뒤에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울림이 좋다는 소리지요. 그런 경험 하시죠? 네. 이러면 이게 뭐가 돼요? 다성음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서 그렇지 다성적인 소리를 제가 하고 있어요. 저는 귀가 좋아서 제 소리를 다성하고 듣거든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니까 죄송합니다. 네. 자, 다성이냐 단성이냐는 결국 개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각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음악 교과서,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서 다성, 단성에 대해서 아까 먼저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다성, 단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한테 다성, 단성 구분해 주세요 하면 제가 먼저 드린 설명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설명을 제가 지금 그리대회를 통해서 뒤집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과 음악가들, 이분들과 지금 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념에 기반해서 지각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뭔가 많이 알면 더 잘 들리고 잘 보일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제 책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역행은 이런 겁니다. 이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도레미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알파벳으로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TIME를 EMIT 이렇게 바꾸면 이게 역행입니다. 음악적 역행이 있습니다. 도레미 하는 선율을 미래도 하면 그게 역행이 되거든요. 그런 음악적 역행은 굉장히 많이 음악에서 사용이 됩니다. 음악적 역행뿐만이 아니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조, 전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음악적 개념들이 지각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쉬운가, 그런 문제의식들을 제가 제 책에서 던진 겁니다. 그 다음에 순열 치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타임을 이렇게 MIT나 MIET나 뭐 ETMI나 ETMI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이 순열 치환의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도레미라는 선율을 도미레, 레도미, 레미, 도, 미, 도레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도레미라는 선율을 순열 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열 치환의 방법은 대중음악이나 고전음악이나 현대음악에 많이 있습니다. 역행은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제가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음악들에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런 개념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걸 지각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에서 과연 개념을 이해하면 지각할 수 있는가, 이것과 이런 문제와 비슷한 것으로서 소설을 한번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일종의 암호입니다. 그 이제 소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이걸 딱 읽고서 이거를 순열 치환을 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으로 가는 겁니다. 글로 가서 거기서 또 제2의 단서를 찾고 해서 찾고자 하는 최종적인 성별을 이제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시각적 데이터들에 기반을 한 소설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설을 여러분들은
저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갑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도를 거부하지 않는 음악 감상가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 제기를 제가 한 겁니다. 음악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어떤 동기가 역행이 되거나 역행되는 거 혹은 순혈치한 처리되는 것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전문적인 음악가가 아니라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대중들이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이 질문은 그러니까 음악을 감상하시는 일반적인 감상법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그런 방법들을 정말 얼마만큼 제대로 지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서 음악을 들으시고 계신가 그런 문제 제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죠. 자, 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소리는 일단 저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느낌이란 얘기는 소리에 대한 전면적인 설명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소리는 느낌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혹은 생명체의 느낌을 벗어난 물리적인 객관적인 어떤 것이거든요. 소리의 느낌이 어떻게 가능해지냐 하면 일단 음원이 있어야 되겠고 그 매질이 있어야 되고 감각 기관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음원이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으시죠? 제 목 안에 있는 성대가 음원입니다. 성대가 진동을 하고 있어서 일단 소리가 발생을 한 거고요. 발생된 소리가 이 뒤에 있는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된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귀로 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뇌로 그것을 인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이렇게 진동의 과정과 그러니까 발생의 과정과 전파의 과정과 인지 지각의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책에서 그렇게 자세히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음향학적인 논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앞에서는 음악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인지과학적이고 신경과학적인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음향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논의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렇게 자세하게는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교양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그런 수준으로 음향학적인 차원에서는 그 차원에서 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신경과학적인 차원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음향학적인 논의를 조금만 드리면 일단 음원이 진동을 해야 소리가 난다고 그랬는데 진동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화로운 진동과 조화롭지 않은 진동. 조화로운 진동은 제 책에서 26에서 27쪽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기타의 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원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요 가운데를 이렇게 통과하는 직선 모양의 기타 현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